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부산의 팔부들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뭐 전차나 장갑차나 이런 게 아니고 소형 전술차량 JLTV인데 이제 드디어 우리 주한미군의 험비 시대가 끝나고 이 JLTV 지뢰방어까지 다 되는 JLTV가 소형 전술차량 으로 사용되게 되겠는데 이게 과연 우리하고 맞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유럽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나토라고 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소련 그리고 공산주의를 상대로 만들었던 이 자유진영의 동맹체죠. 나토.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 사령관으로 미군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야 우리 미국으로부터 간섭받지 말고 유럽군 만들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유럽군의 공군이 지금 첫 창설이 됐는데 보겠습니다. 프랑스 마크롱과 독일 앙겔라 메르켈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유럽군 구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비행대가 공식 창설되어 임무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병력과 장비, 예산을 부담한 연합수송비행대가 현지 시각으로 9월 1일 공식 창설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양국 국방부가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이 비행대는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이 8월 30일 서명한 문서를 통해 공식 출범하게 됐는데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에브레 비행장에서 프랑스가 구매한 C-130J 수송기 4대를 최초 전력으로 삼아 본격적인 작전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연합 수송 비행대를 위해 미국의 C-130J 수송기를 주문했는데요. 프랑스 측 제공 전력은 수송형 C-130J 2대, 공중급유용 KC-130J 2대 등이 편성되었고 독일 측 제공 전력은 C-130J 6대로 구성되는데 독일이 제공할 예정인 C-130J 세대와 KC-130J 세대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수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비행대 출범은 지난 2016년 프랑스와 독일의 논의에서 시작됐는데요. 현재 유럽은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주도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유럽 독자적인 통합군 창설을 제창하고 지난 2019년 독일군과 네덜란드군이 혼성 편성된 제414 전차대대를 시범적으로 창설해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통합부대 창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군을 러시아와 중국, 미국에 맞설 유럽의 군대라고 소개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 역시 미국에 의지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고 그 상징이 바로 유럽군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르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앙숙이었던 이들 국가가 과연 온전한 통합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프랑스 C-130J 수송기인데 이거 공중급유 버전 2대 그리고 일반 수송 버전 2대 이렇게 해서 이 4대를 기반으로 노르망디 지역의 비행장을 기본 비행장으로 하고 기지로 하고 유럽군이 공군이 창설됐어요. 아직은 이제 전투는 아니고 이제 수송인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을 다 철수시켜버리자. 그걸 폴란드로 옮기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게 바이든으로 넘어와서 현재는 백지화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야 우리 미국 우리 간섭 받을 필요 없잖아. 쟤들 뭐 우리 지금 이제 그 소련도 없고 러시아인데 우리 유럽군 창설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미국이 그럼 니들 뜨거운 맛 한번 봐봐라. 우리의 안보 지원 때문에 니들이 국방 예산을 겨우 그 정도만 쓰고도 나라 지켜왔는데 우리가 빠졌을 경우에 니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니들 한번 봐봐라.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일에 있는 주동 미군을 철수를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도 스톱을 하기를 바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컨티뉴 진행된 겁니다.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레오파드 2A6 전차
그 둘 다 이제 그걸 쓰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 중대, 독일 중대 이렇게 해서 혼성 전차 대대를 창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 중대에는 이제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이제 또 서로 통역 장교도 또 배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군 전차 대대를 일단 대대 시범 대대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공군은 이제 수송 비행 대대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프랑스가 4대, 독일이 6대의 수송기를 또 제공하는데 또 여기서 또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은 미국의 간섭받지 않겠다. 뭐 또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마크롱은 아예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한 A400M, A400 그 수송기를 바탕으로 이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으로부터 이 C-130 수송기를 사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아니 자기네들 공동 개발한 수송기 있는데 비싸니까 일단 좀 싼 거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미국에 대항하겠다 라는 것도 조금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불쾌할 텐데 이게 명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우파, 우리 한국의 우파와 유럽의 우파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그 우파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우리가 하는 거지. 또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미국 쟤들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 예산이 얼마나 치솟을까. 그로 인해서 다른 경제, 다른 민생에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한 몇 년 겪어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990년대 전술 차량의 대명사로 불렸던 험비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술 차량 JLTV가 주한미군에도 드디어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험비보다 훨씬 대형화된 이 차량 과연 한반도 지형에서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8월 31일 부산항을 통해 최초의 합동 경량 전술 차량 JLTV를 인도받아 2사단 예하 부대의 배치를 시작한다고 미국군 제8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제8군 직할 부대로 제2보병사단을 지원하는 제65 의무여단과 제501 군사정보여단, 용산의 캠프 KC 등에 우선 배치되는 JLTV는 기본형인 M1280과 M1279 버전 등인데요. 이들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노후화된 험비 계형 차량들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지난 2016년부터 험비를 대체하기 위해 5만 5천 대 이상을 발주한 JLTV는 험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던 방탄 성능과 급조 폭발물 및 지뢰 방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차량인데요. 이 때문에 경량 전투 차량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험비보다 대형화되어서 길이는 무려 6.27m, 폭은 2.5m, 전고는 2.6m 사이즈에 공차 중량이 무려 6.7톤에 달하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험비가 길이 4.57m, 폭 2.16m, 전고 1.8m였던 것과 비교하면 체급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JLTV는 미군이 장시간 험비를 운영하며 노출된 단점들 대부분을 제거했는데요. 덕분에 승차감이 세단에 준하는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자동 변속기와 에어컨, 히터, 럼플렛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고 360도 전방향 7.62mm 기관 총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면서도 최대 시속 110km의 속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형 전술 차량의 주한미군 배치는 유럽이나 주일미군에 비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요. 폭 2.19m의 우리군 신형 K151 소형 전술 차량조차 폭이 넓어서 야전에서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JLTV가 한반도 지형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험비를 대체하는 차량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전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 급조 폭발물, 지뢰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험비는 뭐 그냥 뭐 스치면 그냥 지뢰 스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뢰가 바닥에서 터져도 지뢰에 의한 이 폭발력을 V자로 차체 하부를 만들어서 폭발이 여기서 터져도 비껴가고 여기서 터져도 비껴가고 중간에서 터져도 양쪽으로 비껴가고 하게끔 해서 차체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죽지 않도록 만든 게 지뢰 방어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뢰 방어 장갑차를 많이 만들었죠. 뭐 맥스 프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엠랩이라든지 많이 만들었는데
그 지뢰 방어 장갑차를 다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험비 대체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험비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드디어 배치를 했는데 저는 문제가 이게 폭이 2.5m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차선 한 개 폭이 한 3m 정도 되죠. 여러분들 뭐 평소에 많이 타고 다니시는 시내버스, 그 시내버스 폭이 2.4m예요. 그 시내버스보다 10cm가 더 넓은 겁니다. 10cm는 굉장히 큰 거죠. 과연 이 차선을 제대로 맞추고 뭐 일직선으로 똑바로 간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또 커브도 틀어야 되고 뭐 우리 한국 길은 뭐 완전 일직선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좀 꼬불꼬불한데 과연 이게 교통 흐름에 좀 무리 없이 시내 주행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용산에도 배치가 되니까 앞으로 뭐 한남대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한강 이태원과 강남을 잇는 이런 그 반포대교라든지 이런 다리를 많이 또 건너 다닐 텐데 야 과연 될 수 있을까? 이제 시내 주행에서 그 문제고, 두 번째는 강원도 지역에 특히 문제인데 산악 지역에서 우리 K151 소형 전술 차량, 이게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모하비라고 하는 SUV를 바탕으로 폭을 더 키우고 해서 한국형 험비로 만들었죠. 이게 폭이 2.19예요. 이거보다 이제 한 30cm 이상 더 좁죠. 30cm 이만한데 차량 폭이 30cm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원도에서 비무장지대라든지 강원도 이 GOP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해당 지역 군단장이 우리는 이거 못 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운전병들이 뭐 여기까지 이 창문이 올라오니까 저 끝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 강원도 산악 지역은 도로가 워낙 좁아가지고 그냥 절벽을 그냥 뭐 고개 하듯이 다녀야 되는데 아니 뭐 그냥 운전 그대로 배워서 완전 초보딱지 상태로 군에 가가지고 야수교에서 그냥 운전 좀 배우고 한 이 운전병들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운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이거를 우리 한국자 지형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어쨌든 기관총단까지 전 방향에서 다 방어되고 하기 때문에 방어력, 전투적 성능에서는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의 시내, 한국의 야전 여기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